안녕하세요. 사연창고입니다. 오늘은 3년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던 딸이 사실은 병실 안에서 오갔던 말을 모두 듣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병실 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침대 옆 기계에서는 일정한 소리만 작게 이어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42살 여자 이서연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3년 전 사고 이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고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 씨를 보며 이제는 희망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연 씨의 친정엄마 오순자 씨는 딸의 눈꺼풀이 천천히 한번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엄마는 때로 의사가 보지 못한 작은 떨림을 봅니다. 간호사가 지나친 손끝의 힘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는 순간에도 자식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를 알아봅니다. 순자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들리니? 침대 위에 서연 씨는 아주 천천히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 깜빡임 하나가 순자 씨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나 듣고 있어. 그리고 며칠 뒤 서연 씨는 문자판 위에서 한 글자씩 자기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그 말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순자 씨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가 들었다는 것은 엄마가 매일 와서 손을 잡아준 말만 들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실 안에서 보험금과 재산 이야기를 하던 말도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 인생이 묶였다고 한 말도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친정엄마만 아니었으면 진작 정리했을 거라는 말도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사고가 나던 그날 밤 서연 씨가 왜 그렇게 무너져 길을 나섰는지도 이제야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엄마, 나 다 들었어. 하지만 그 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서연 씨가 자기 삶을 다시 되찾기 시작한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사고를 당한 건 3년 전 가을밤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서연 씨는 원래라면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퇴근 후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을 먹었느냐고 묻고 남편 태준 씨가 늦는다며 혼자 간단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 씨는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조금 가라앉아 있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결혼 8년 차였습니다. 남편 강태준 씨는 회사에서 팀장 직급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해 보였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처가에 올 때마다 예의를 차렸고 순자 씨에게도 깍듯했습니다. 명절이면 과일 상자를 챙겨왔고 어버이날에는 작은 꽃바구니와 용돈 봉투도 준비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태준 씨를 보며 내 딸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도 처음 몇 년은 남편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밝았습니다. 태준 씨가 무뚝뚝하긴 해도 속정은 있다고 했습니다. 일이 바빠도 기념일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싸울 때도 있지만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겠나?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6년 차가 넘어가면서 서연 씨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정에 와도 남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별일 없느냐고 물으면 그냥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밥을 먹다가도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는 날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서연 씨는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할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좋을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 큰 딸의 결혼 생활에 엄마가 어디까지 끼어들어야 하는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기 전날 서연 씨는 밤늦게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자 씨는 딸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울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조금 가빠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정리되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물었지만 서연 씨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갈게. 그때 따뜻한 밥 해줘. 그게 사고 전날 서연 씨가 친정 엄마에게 남긴 마지막 제대로 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서연 씨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길에서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차량과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순자 씨는 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을 당장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태준 씨는 응급실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넥타이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아내 사고에 충격을 받은 남편 같았습니다. 태준 씨는 사고 당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회사 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고 그 뒤에 급한 자리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에게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려 했는데 이미 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서연 씨가 요즘 예민했다고, 부부 사이에 조금 다툼이 있었다고, 혼자 감정이 상해서 나간 것 같다고.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당시에는 따질 수 없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사고의 이유보다 딸의 숨소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태준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긴 치료 끝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태준 씨도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퇴근 후 늦게라도 들렀고 침대 옆에 앉아 서연 씨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 씨도 자주 왔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하다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가여워 죽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자 씨는 그 말의 무게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말과 아들이 가엾다는 말이 비슷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 말이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의 병원 방문은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 냄새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도 아내가 알아보지 못하니 마음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힘들겠지. 아내가 저렇게 누워있으니 얼마나 괴롭겠나. 하지만 괴로운 사람의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누구는 괴로워도 곁에 남고 누구는 괴롭다는 이유로 멀어집니다. 서연 씨 곁에 남은 사람은 결국 순자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비가 와도 왔고 눈이 와도 왔고 몸살 기운이 있어도 왔습니다. 딸 얼굴을 닦아주고 굳어가는 손가락을 주물렀습니다. 입술이 트지 않게 보습제를 발라주고 머리가 엉키지 않게 빗겨주었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작은 조화를 놓았습니다. 서연 씨가 좋아하던 연보라색이었습니다. 진짜 꽃은 오래 두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화라도 깨끗한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순자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만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허전했습니다. 어머니라서 가능한 일이라는 말은 맞는 말일지 몰라도 그 말 뒤에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태준 씨와 영자 씨는 서연 씨의 회복보다 현실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습니다. 현실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병원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병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태준 씨의 새 출발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병실에 올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아들이 더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이렇게 묶여 있을 수는 없는데, 인생이 하나뿐인데, 그 말들은 모두 서연 씨 침대 옆에서 나왔습니다. 서연 씨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듣지 못한다 해도 엄마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병실 안에서는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혹시라도 듣고 있다면 따뜻한 말만 듣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순자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걸까? 그 의심은 아주 작은 손끝의 떨림에서 시작됐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순자 씨는 병실 창문을 조금 닫고 서연 씨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태준 씨가 늦게 병실에 왔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몇 단어가 순자 씨 귀에 들어왔습니다. 보험금, 정리, 새 출발. 태준 씨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 서연 씨 침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길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상태를 묻기보다 원무과에 다녀왔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앞으로 병원비가 얼마나 더 나올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기 입원은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태준 씨는 오래 머물지 않고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딸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 씨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착각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 손바닥 위로 분명히 작은 힘이 스쳤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멈추고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절하면 무엇이든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진 가족들은 없는 신호도 있다고 믿고 싶어진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이름이 나오면 서연 씨 눈꺼풀이 흔들렸습니다. 영자 씨가 아들 인생 이야기를 하면 서연 씨 눈가가 젖어 보였습니다. 서연 씨가 좋아하던 노래를 틀면 얼굴 근육이 아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게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식의 미세한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순자 씨는 딸에게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병원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고, 시장에 갔더니 내가 좋아하던 고구마가 나왔다고, 엄마는 오늘도 왔다고, 내일도 올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가 태준 씨 이름을 꺼냈습니다. 오늘 태준이가 올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 씨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은 몸의 자연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이름을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환자의 눈물이나 근육 반응은 여러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더 커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순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재활치료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그는 서연 씨의 눈 움직임과 손가락 반응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외부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순간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병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만약 딸이 정말 듣고 있었다면 지난 3년 동안 이 병실 안에서 오갔던 말들을 딸이 들었다면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순자 씨는 딸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재활치료사는 눈 깜빡임으로 간단한 반응을 확인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깜빡이면 그렇다. 두 번 깜빡이면 아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날은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매번 기대했다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번씩, 10번씩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말 들려? 서연 씨의 눈이 한 번 깜빡일 때마다 순자 씨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려고 했습니다. 딸이 더 불안해할까봐, 엄마가 무너지는 걸 느낄까봐. 그 무렵 태준 씨와 영자 씨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서연 씨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순자 씨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속마음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준 씨와 영자 씨가 병실에 함께 왔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는 척 병실 문 밖에 있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안쪽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영자 씨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인생이 너무 묶여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태준 씨는 오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동의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뒤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오래 나가고 있다는 말, 서연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적금과 보험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 아파트 보증금 문제도 더 늦기 전에 알아봐야 한다는 말. 순자 씨는 문 밖에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연 씨를 환자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문제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끝에 영자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문제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 그 말은 지난 몇 달 동안 마음속에 떠돌던 의심을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준 씨에게 여자가 있는 걸까? 그 일이 사고 전부터 있었던 걸까? 혹시 서연이 사고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 순자 씨는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안에 있었습니다. 딸이 듣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병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와 영자 씨가 나간 뒤 순자 씨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 씨 눈가에는 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 손을 붙잡고 그날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 딸 듣고 있었니?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니? 서연 씨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한번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서연 씨와의 작은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질문에 반응했는지,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는지, 어떤 단어에서 손가락이 움직였는지, 간호사와 재활치료사도 그 기록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사 표현이 완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복되는 반응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가능성 하나가 3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연 씨는 처음으로 문자판 앞에서 분명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활치료사가 한 글자씩 짚었습니다. 순자 씨는 옆에서 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순자 씨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문장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다 들었어. 그 말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딸은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마음은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와서 손을 잡아준 것도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계절 이야기를 해준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보험금과 새 출발을 이야기한 것도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딸이 들을까봐, 병실 안에 있는 딸에게 또 엄마의 울음까지 짐이 될까봐. 하지만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순자 씨는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딸 앞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참았고 사위도 힘들 거라며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말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이 듣고 있었습니다.
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사고 당일의 기록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오래된 휴대폰은 사고 이후 경찰을 거쳐 가족에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안에 남아있는 기록 일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서연 씨는 태준 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분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화 이후 서연 씨는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의 한 호텔 근처였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 이 기록을 보았을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딸이 그 밤에 호텔 근처로 갔을까? 태준 씨는 그날 회사 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식 장소는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오래된 가방도 다시 꺼냈습니다. 사고 당시 서연 씨가 들고 있던 가방이었습니다. 경찰이 돌려준 뒤 순자 씨는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장롱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가방을 다시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젖어서 번진 영수증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1층 카페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시간은 사고가 나기 약 40분 전이었습니다. 그곳에 딸이 있었던 겁니다. 딸은 단순히 길을 걷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에 무너진 채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 동안 그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딸에게 바로 묻고 싶었지만 너무 큰 충격을 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날 태준이를 보았니? 서연 씨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다른 여자와 있었니? 또 한 번. 그 순간 순자 씨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연 씨는 문자판으로 아주 느리게 한 문장을 전했습니다. 그날 봤어. 남편과 그 여자를. 순자 씨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사고의 시작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태준 씨가 직접 서연 씨를 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사고 당일 밤 남편과 낯선 여자가 호텔 카페 로비에서 다정하게 함께 있는 장면을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딸은 그 장면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태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 오는 길을 정신없이 걷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서연 씨 안에 조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끊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 낯선 여자의 손, 호텔 로비의 조명, 비냄새, 사고 직전의 차가운 공기만큼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사고의 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이 듣지 못한다고 믿고 마음대로 말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 씨 앞에서 새 출발을 말했습니다. 보험금을 말했습니다. 친정엄마만 아니었으면 더 빨리 정리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순자 씨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병원 기록을 모았습니다. 재활치료사가 확인한 눈 깜빡임 반응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단어에 반응했는지, 어떤 질문에 눈을 깜빡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씩 적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휴대폰 기록과 택시 호출 내역,
호텔, 카페 영수증도 따로 보관했습니다. 순자 씨는 모든 것을 분노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태준 씨를 찾아가 당장 따지고 싶었습니다. 영자 씨에게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워서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딸이 이제 겨우 자기 뜻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엄마의 분노가 이를 망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병원 사회복지 상담도 받았습니다. 치료 방향과 보호자 결정권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연 씨 명의의 재산과 보험 문제도 확인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안전한지, 딸의 의사 표현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68배 순자 씨에게 그 모든 말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률 용어도 낯설었고 보험 서류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3년 동안 말 못하고 버텼는데 엄마가 글자 몇 장 어렵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 태준 씨는 이상한 낌새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더 이상 무조건 참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면 순자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서연이 앞에서 하느냐고, 왜 서연이 치료보다 돈 이야기가 먼저냐고, 왜 서연이의 뜻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느냐고. 태준 씨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 씨는 더 노골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현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딸만 생각하지 말고 아들 인생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 씨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도 누군가의 딸이라고,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 뒤로 병실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태준 씨와 영자 씨는 순자 씨 앞에서 말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 씨와 영자 씨가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그날은 순자 씨가 일부러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와 재활치료사도 잠시 뒤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 씨와 영자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병문안처럼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침대 옆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말은 다시 현실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병원비, 보험 서류, 앞으로의 정리, 아들의 새 인생. 순자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태준 씨가 서연 씨의 침대를 바라보며 어차피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순간 순자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병실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태준 씨는 당황한 얼굴로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 다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던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는 듯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영자 씨도 비슷했습니다. 순자 씨가 오래 간병하다가 이상한 기대를 붙잡는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활치료사와 간호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자판이 침대 옆에 놓였습니다. 순자 씨는 딸에게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했니? 서연 씨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새 출발 이야기를 했니? 또 한 번.
친정엄마만 아니었으면 정리됐을 거라고 했니? 눈꺼풀이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영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 씨는 그제야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말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에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손가락 끝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계속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문자판을 짚었습니다. 그 문장이 만들어지는 동안 병실 안에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어갔습니다. 태준 씨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영자 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 씨는 처음에는 오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나간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도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3년 동안 저렇게 누워 있었으니 자기도 사람이라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누군가를 배신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힘듦이 병실 안에서 누워있는 사람의 삶을 계산할 이유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태준 씨는 처음으로 서연 씨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는 한참 동안 자기 손가방 끝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가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박혀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더 바빠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딸의 치료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병원과 상의해 더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한 곳을 알아봤습니다. 치료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보험과 재산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막았습니다. 태준 씨와 영자 씨가 서연 씨의 명의나 보험금을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 씨의 의사 표현 과정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 걷지도 않았습니다.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말문이 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회복은 느렸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생겼다가도 다음 날 아무 반응이 없어 다시 무너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서연 씨가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럴 때마다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 씨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 씨도 엄마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순자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몇 달 뒤 서연 씨는 병실을 옮겼습니다. 더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 병실은 이전보다 작았지만 창이 컸습니다. 오후가 되면 햇빛이 침대 끝에 닿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창가에 다시 연보라색 조화를 놓았습니다. 서연 씨가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서연 씨에게 하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귤이 싸더라. 병원 앞 카페가 새로 생겼더라. 엄마가 내 옛날 사진을 정리하다가 너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사진을 봤다. 너 그때도 웃는 얼굴이 참 예뻤다. 서연 씨는 어떤 날은 눈을 깜빡였고 어떤 날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답이 없어도 그 침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연 씨는 문자판으로
아주 짧은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네 글자를 읽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순자 씨는 딸 침대 옆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백 번도 더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지킨 것 같았지만 사실은 딸도 그 긴 시간 동안 엄마 곁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며칠 뒤 서연 씨는 더 짧고도 깊은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내 목소리 되어줘. 순자 씨는 그 문장을 보고 오래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복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딸 옆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의 목소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딸이 크게 말하지 못하면 엄마가 대신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딸이 손을 들지 못하면 엄마가 대신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딸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어려우면 엄마가 그 권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기로 했습니다. 태준 씨와 영자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병실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더라도 말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서연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들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은 서연 씨에게만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받은 상처가 복수로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순자 씨가 원한 것은 딸의 권리였습니다. 딸의 치료를, 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딸의 돈을, 딸을 포기한 사람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딸 앞에서 더 이상 딸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순자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이다였습니다. 세상에는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뜻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은 동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만히 있음은 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 깜빡임 하나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외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연 씨는 3년 동안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병실 안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도 들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 삶을 다시 붙잡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내 목소리가 되어줘. 순자 씨는 그날 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말로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이 대답이었습니다. 엄마가 할게. 엄마가 끝까지 들을게. 엄마가 내 목소리가 되어줄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연창고와 함께 해주세요. 사연창고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